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나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수금2입니다. 예.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예전에 세종의 한 대학 교수가 제자들의 돈을 이제 가로채가지고 이걸 수금 일본어로 슈킹 이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현재 대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만 따져서 운영한다면은 외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노선이나 배차 간격 등 이게 시민 편익보다는 업체 수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대전시에서는 버스 회사에다가 한 해 이제 800억 가량의 시민 혈세를 지원해주면서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이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원천 징수를 했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납부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원래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은 보통 이제 사업주와 노동자가 이제 절반씩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가 급여를 줄 때 부과되는 보험료 중에서 절반을 미리 떼고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이제 부담을 해서 이걸 매월 공단에 회사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에 따르면은 대전의 시내버스 회사 중 하나인 금성교통이 이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연금 미납 상태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같은 걸 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전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에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혈세로 지원받은 돈인데요. 그러니까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애초에 노동자들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노동자들의 돈을 수금,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제 슈킹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적립 문제도 좀 심각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공단에서는 퇴직금의 80%는 적립해 놓아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 13군데 가운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무려 5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에 가까운 회사들이 제대로 된 퇴직금 적립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오광영 의원 측에서 이걸 좀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버스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또 이제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 기관인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백억 원씩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지만 그동안 전관 이후부터 각종 회계부정 같은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될 바에는 차라리 완전 공영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영제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제는 대전 시내버스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시비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영어 CB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 용어 중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제 전기 회로가 과열돼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를 줄여서 이제 CB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급락을 할 때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뭐 단계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가격 제한 폭을 30%로 두어서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이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 CB가 적용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부동산 예. 시장에는 CB는 없지만은 이 가격 변동폭이 좀 심상치 않아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동산 중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가격이 높은 부동산부터 낮은 부동산까지 일렬로 이제 쭉 세워놓은 뒤 그 평균이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 값을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전국 그 최근에 이제 전국 6대 광역시들의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비교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치를 보면요. 지난해에는 2월 중위 가격이 2억 4,187만 원이었는데 올 2월에는 2억 4,817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을 따지면 1년간 평균 2.6% 정도가 오른 셈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대전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요. 그 지난해 2월 2억 1,949만 원에서 올 2월에는 2억 7,519만 원으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면요. 1년 사이에 무려 25.38%나 오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전의 아파트 시장이 뜨겁다라는 것은 뭐 지난해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6대 광역시 평균 2.6%에 비교하면은 25.38%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이 상승률 말고 가격 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그 작년 2월 순위를 보면은 부산과 대구, 인천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했었고요. 대전과 울산, 광주가 그 뒤를 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상위권 세 도시와 하위권 세 도시 간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상위권 세 도시는 작년에 모두 2억 5천만 원이 넘었던 반면에 그 대전과 울산은 2억 1천만 원대, 그리고 이제 광주는 1억 9천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을 보면은 대전만 유일하게 2억 7천만 원대로 압도적인 1위였고요. 부산과 인천, 울산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예. 상승률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보다.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1년 예.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 단지별로 살펴봐도 이제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한 아파트는 그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짜리가 8억 2,50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무려 10억 5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상대동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는 전용 면적 124.9제곱미터짜리가 7억 8천만 원에서 그 8개월 만에 1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파트 모두가 이제 1년 사이에 2억 원이 넘게 오른 셈입니다. 예. 대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 이런 뭐 전문가들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전은 규제 지역에서 지금 이 빠져 있는, 자유로운 네. 그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지금 조치가 없는데요. 2018년 기준 그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는 그 전체 급여 소득자 중에 약 4.3%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시장이 과열돼서 발생한 불로소득이 무려 이제 2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 상승폭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은 대전의 그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처럼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는 없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강도 높은 대책이 분명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선한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혹독한 대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세종과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 대구, 경북처럼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패턴과는 달리 세종과 충남에서는 그 5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더욱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예. 그 세종 지역도 그렇고 천안 지역도 그렇고 이 줌바 댄스 강사와 연관성이 아주 크죠, 현재.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 세종시 한 바이올린 교습소 강사도요. 그 줌바 댄스 수업을 들은 후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사는 그 줌바 댄스 수업을 들은 후 그 미열 증상이 있어서 그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병원과 그 농협, 약국 등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이 바이올린 강사가 같은 시기에 그 수강생 18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들 중 그 10대 수강생 1명과 그 성인 수강생 1명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6명가량이 그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수를 상대하는 이런 분들의 감염이기 때문에 더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건당국에서는 그 코로나19가 총 5차 감염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천안의 줌바 댄스 강사로부터 시작돼서 지난 2월 15일 천안에서 있었던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들 중 이제 천안에서 3명, 아산에서 2명, 그리고 세종에서 이제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감염이고요. 이후 그 세종 확진자의 줌바 댄스 수강생 4명이 추가로 감염되었죠. 그 여기까지가 3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의 수강생 중 1명이 바로 이제 세종시의 그 바이올린 강사인데요. 이 강사의 수강생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4차까지 지역 감염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정부 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이 이 수강생 중 1명의 이제 남편이라고 하니까 총 5차까지 지역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차 감염까지 어쨌든 이게 더 확산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시 보건당국의 늑장 행정이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과 세종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퍼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줌바 댄스 워크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워크숍 주최 측은 천안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강사들의 명단을 천안시에 곧바로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들에게 이제 검사를 받으라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한 강사는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줌바 댄스 강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좀 검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강사는 닷새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천안시가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런 가운데 천안에서는 최근 공무원들도 줄줄이 감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 행정복지센터 확진자 공무원 말고도요. 또 다른 공무원 3명이 최근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제 줌바 댄스하고는 또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고 이전에 또 감염자하고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례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감염이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100여 명이 넘거든요. 이분들 전원에게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청사도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좀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될 시기에 천안시의 늑장 대처가 이 성사 폐쇄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만큼 충남도와 천안시의 보건당국이 철저한 방역과 또 역학조사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칫국은 나중에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전과 충남 지역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토대가 드디어 이제 갖춰진 셈인데요. 그런데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줄여서 균특법이라고 하죠. 이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마치 곧바로 대전 충남의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적으로 바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균특법 내용을 좀 보면요. 혁신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에 별도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장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신청이 접수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를 혁신도시에 지정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시다가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요.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혁신도시로서의 지정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 균특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자동 통과 의뢰는 아닌 거고요. 예. 또 이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되고 3개월 동안 또 이후에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이후에나 좀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 우선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일단 오는 7월에서 8월경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요.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걸 좀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면서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그 대전이 혁신도시에 지정이 돼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뭐 하나의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각 후보들마다 철저한 사전조사나 연구도 없이 그 자신이 이제 당선되면 어디 무슨 공공기관을 동구에 가져오겠다, 뭐 중구에 가져오겠다, 대덕구에 가져오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좀 과열 양상으로 이어져서 그 나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좀 나눠먹기식의 그 두더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어쨌든 이 장밋빛 공약 남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과 충남 아직 혁신도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공공기관들을 강제로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 공공기관을 좀 찾아다니면서 대전이나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좀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예. 우선 그 떡을 줄 사람들에 대한 연구부터 한 뒤에 떡을 먹고 김치국은 좀 나중에 마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세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림의 떡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혹시 최근에 회식이나 뭐 가족 외식 이런 것 좀 하시나요? 예,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죠. 네,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그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 여행업계는 물론이거냐 그 음식점이나 학원계, 문화예술계 등 이제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가 멈춰버렸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워낙 코로나19 이 감염 우려 때문에 다들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감염 위기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된 이후에는 이 멈춰버렸던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좀 상당한 후폭풍을 좀 예상할 수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예.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감염 우려 때문에 그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현재 지역에서 이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지만 좀 막막한 상태라고만 하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도소매업과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무려 이제 97.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금융당국이나 행정당국은 그 속속 이들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대전시에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이제 600억 원의 경영 안정 개선 자금을 지원해 왔고 추가로 이제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NH농협은행 그 충남본부에서도 그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그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저리자금 대출을 그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좀 지원받기가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 대책을 보면요. 그 말은 경영 지원 자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돈만 더 늘어나는 셈이라서 이런 지원이 또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심사나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말로는 저리로 제공되는 원스톱 처리라고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신용 등급이 낮아서 한도가 얼마 안 된다. 뭐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많아서 좀 어렵다. 이런 반응을 접한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뭐 심사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게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좀 대출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게 꼭 옳은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평소에도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런 지원책이 그래서 좀 그림의 떡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그 심사 문턱을 넘어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이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는 그 심사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단기간에 신청이 폭주하는 경우 그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맞은 초위기 상황이니만큼 이제 당장 생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한시적으로나마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인건비나 임차료 등에 대한 그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갑을 받으라고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그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3주 연기한 상태인데요. 어제 아나운서께서 또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이제 막막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그 대전 지부는 대전시 교육청을 향해서 그 학교 비정규직 그 생계 대책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학교 비정규직이면 그 급식 조리원 그리고 돌봄 교사들 이런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들은 현재 학교가 휴업 중이라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얼마 전까지는 이제 겨울방학이어서 가뜩이나 수입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개학이 연기되면서 당장의 생계가 더욱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방학은 예견된 일이니까 나름의 좀 그 대비는 했겠지만은 이번 장기 휴업 사태는 전혀 그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이 연기된 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은 뭐 가불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나중에 받게 될 상여금 90만 원하고 연차 수당 5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은 계약 연기가 이게 정부 대책 때문에 이뤄진 거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교육청이 그 귀책 사유를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휴업 수당 같은 거는 줄 수가 없고 대신 이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가불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가불은 말 그대로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삼모사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예. 계약 연기 조치를 발표할 때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그 보호 조치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상 이로 이제 피해를 보는 그 가장 약자층인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향해서는 이번 조치가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만약에 가불을 받게 되면은 당장은 어쩔지 몰라도 여름방학에 이제 받을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역시 어려움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제 휴업수당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학기 중에 출근 일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재난의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저희도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같은 상황일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현재 대전시 교육청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들 중 이 방학이나 휴업 중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리원이나 특수교육 실무원, 청소 실무원 같은 비정규직들이 전체의 51.2%나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교육의 가치는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그 대전시 교육청이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에 내세난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은 키워드를 한 가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낭보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항체를 코로나19에다도 이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항원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그 연구팀은요,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그 코로나19의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서상희 교수는 지난 방송 때 저희 5시엔 대사남에 출연해서 그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수개월 안에 백신 개발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서 교수 연구팀은 그 실험실에서 그 원숭이의 유래 신장세포를 배양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바이러스를 증폭시켰고 그 이후 이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백신 항원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또 기대하는 이런 뉴스가 이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뉴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뉴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예. 그 서 교수 연구팀은요, 곧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도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 동물 실험에 대한 검증 작업은 그 4주에서 최대 6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서 교수는요, 그 주사제가 아닌 코에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 방식의 백신 개발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이건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요, 그 감염과 전염을 막는 백신이니까 이제 예. 궁극적으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병원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 연구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백신과 이 치료제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예, 거쳐야 절차와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뉴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현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 질병 그 보건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예. 세계적으로 많은 극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보건 당국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실제로 어제 그 미국 하원의회 그 청문회에서요, 그 야당인 그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를 들면서 그 수차례 그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그 미국 보건 당국을 좀 강하게 질책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에는요, 그 현재보다 더 빠르고 또 간편하면서 비용 부담도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로나19 검사 방법이 이제 국내 연구진 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창준 연구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들은 이제 샘플 채취부터 검출까지 다 합쳐서 그 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서열 9세트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검사에 드는 비용 원가가요, 그 고작 1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검사 방식으로 이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 6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비용은 이제 16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극찬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덕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간도 더 단축하고 또 정확도도 높인다고 하면 이런 방역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비용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좀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검사 키트는 그 양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음성 여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그 검사 이 사각지대에 있는 무증상자들도 이 키트를 통해서 이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의 실험실 여건만 갖춰지면은 누구나 이제 손쉽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런 낭보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지혜롭게 견디신다면은 조만간 우리 모두 그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진우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은 잠시 후에 혁신도시 대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절차를 거쳐서 이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효과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주제 토론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그리고 충남대학교 자체행정학과 교수인 강병수 교학부총장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함에서도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3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선함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알 권리와 존중받을 권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얼마 전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600여 명의 그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그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SNS상에 좀 떠돌았었는데요. 이를 처음으로 유포했던 그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예.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부부 중 이제 남편은 과거에 이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이 지난 2006년경 그 전국의 신천지 교도 명단에 입수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명단이 현재 명단 신천지 그 교인들의 명단이 아니고 과거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이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14년 전 자료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은 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이 남편은 이제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천지 교도들의 명단만 이렇게 따로 편집해서 이걸 이제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그 자신의 지인들 약 100여 명에게 SNS를 이용해서 이 명단을 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명단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이들 부부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한 맘카페 회원인데요. 이 회원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에 연락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신천지 교도 명단을 공유하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수사 결과 경찰은 몰래 입수한 명단을 편집해서 배우자에게 전달한 남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단을 전달받아서 지인에게 유포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 유포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명단을 빼낸 사람에게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연락 온 사람들에게 명단을 공유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던 그 맘카페 회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은 그 이 맘카페 회원이 비록 이제 명단을 유포하긴 했지만 그 개인적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공공의 이익과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신천지 교도들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 편인데 물론 대한민국은 엄연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개인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처럼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때 신천지 측에서 좀 다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도들 전체가 이제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그런 신천지 교도 명단 유출 사건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피해보는 거는 좀 옳지 못한 일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천지 측에서 사태 초반에 그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서 마땅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 역시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전만 80%대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이제 3월 23일 연기했는데요.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개학입니다만은 현재 같이 이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과연 이날 개학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선 학교들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6대 광역시들 가운데 대전만 유일하게 8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은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현재 배치되어 있어서 배치율이 100%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천은 정원이 1,400명 이상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2명씩 배치해 이제 배치율이 무려 103%나 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그 83.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85.1%, 중학교가 75%, 그리고 고등학교가 92.1%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러면 대전의 학교만 이렇게 보건교사가 없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전시 교육청에서도요, 그 지난달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교사 긴급 채용 방침을 내렸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하는 임시직인데 반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같은 게 좀 부족해서 대전에서는 지원자 자체를 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좀 처우에 눈높이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게 그 정규직이 아니라 또 이제 임시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건교사가 학교에 좀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일반 교사가 그 역할을 좀 대신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좀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보다 좀 적극적인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평소 이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 한시적으로라도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임시로나마 그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건 인력 채용을 해서 이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그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원율이 100%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비슷한 상황인데도 왜 대전만 아직 다 충원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전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